자, 오늘은 5강 일제의 수탈과 강제동원 그리고 이제 해방 당시의 경제 현실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여기 추상적인 제국주의상 이거는 뭐 결국 추상적인 식민지상하고 이제 같은 말인데 우리가 보통 연구자들에 따르면은 이른바 일제시대를 보는 인식을 두고서 수탈론, 개발론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 구분해가지고 두 개로 구분해서 수탈론, 개발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나누는 역사인식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막연히 수탈론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좀 뒤떨어졌고 어딘가 모르게 좀 낙후되어 있고 뭐 이런 좀 선입견이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교훈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발론이라고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제 없던 인식이고 좀 뭔가 세련되고 이런 좀 대조적인 좀 선입견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개는 결국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수탈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제국주의 식민지집에 있어서 수탈을 배제한 채 어떤 다른 부분을 설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로 해서 그 다음을 논의해야 좀 생산적인데 가장 근본적인 이 부분을 빼놓은 채 건너뛴 채 좀 수상적으로 좀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이거를 제목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수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가장 크게 이제 자금이 있고 물자가 있고 수탈의 대상에는 그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를 얘기를 할 때 강제연행, 강제동원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개념을 좀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일제시대를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이제 수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많은 범죄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의 범죄에만 좀 일단 좀 좋게 국한을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제 저렇게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7개 범죄로 좀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로 전쟁을 위한 이제 이 수탈 부분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 자금. 요거는 이제 일본과 조선의 당시는 우리가 이제 주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국경선은 없어집니다만 하여튼 경계로 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자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총독부 재정은 조선 내에서 이제 거둬들인 재정 자금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가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제시대 이런 말하자면 이제 수탈 메커니즘이 사실은 해방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됐다는 거. 그리고 어쩌면 이때가 이제 또, 큰 부분을 좀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연구에서 좀, 간단하게 좀 간과를 하는데, 그래서 대략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일제시대 경제를 얘기를 할 때 수탈론, 개발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경향인데, 그리고 아마 이제 혹시 여러분들도 수탈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좀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쪽 부분 연구를 하면서 아주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 수탈의 실상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제대로 깊이 연구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제 강제연행,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금이나 물자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수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연구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도 몇 번이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계사적으로 근대에 들어와서 제국주의의 그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은 앞시대, 전근대 시대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의 지배정복 관계에서 바치고 이러는 거하고는 그 수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수탈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 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제국주의가 주인이 돼서, 개발의 주인이 돼서 사실은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훨씬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그래서 이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개발해야 된다. 따라서 수치로 보면은 일제시대에도 경제가 성장했다. 이거는 하나만 한 일입니다. 그래야지 수탈의 효율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양자의 개념은 이렇게 보통 연구자들이 나누지만 이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가 하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인식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 당시의 시대를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추상적으로 보는, 그럴 우려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 제가 일본에서 조선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을 혹 간혹 언급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 젊은 사람들은 아마 펌프질을 해본 경험이 없을 텐데, 수도가 일반화되기 전에, 상수도, 식수로 수도가 일반화되기 전에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펌프라고 하는 거는 밑에 수맥에다가 파이프를 이렇게 깊이 박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실린더를 여기 이렇게 파이프에다 박죠. 그래서 그 광고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놔야, 위쪽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놔야 밑에 수압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처음에 이제 그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펌프통 안에다가 처음에 물 몇 바가지를 부어야 됩니다. 아주 햇빛 찌고 가뭄이 질 때 펌프가 녹이 슬거나 안에 물이 하나도 없게 되면은 펌프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물을 이제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일본으로부터 조선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그래서 이제 수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대상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강제동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인력 수탈이죠.
물론 그 중에서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게 이른바 위안부라고 하는 범죄일 겁니다. 근데 위안부라고 하는 범죄는 너무나 그게 반인륜적인 사례라 가지고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분노를 사고 해서 이제 또 그 할머니들이 스스로 나오셔가지고 경험을 당했던 할머니들이 스스로 나오셔서 뭐 일본에게 이제 정리할 것을 촉구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강제동원의 숫자로 보면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중이 적어요. 그만큼 특히 일제 말기 전시체에 들어보면 강제동원이라는 문제가 이제 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자금이나 물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자금은 제가 이제 여기서 재정금융기구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기업을 통해서도 또 이제 자금의 흐름이 매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자 수탈에 관한 부분도 이제 연구가 좀 안 돼 있는데, 일제시대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불법적으로 건너간 문화재가 지금 얼마나 깔려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외에 이제 지하자원과 농산물 분석.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공출도 뭐 이게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탈이라고 보면 이렇게 대략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번 5강에서는 이제 앞부분은 물자하고 자금 수탈에 관해서 하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강제동원, 인력 수탈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론이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가 발전하면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형되는 겁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팩트 자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선 전쟁을 위한 이제 물자 수탈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수탈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수탈에 관한 실상을 제대로 지금 연구가 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48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쓰고서 당시 외무부에서 대일배상 청구 조서를 이제 자료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48년도부터 조선은행 조사부에서,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독립이 돼서 정부는 섰지만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이 운영해 갈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앞으로 어디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일본과의 수교가 정상화되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할 부분이 얼마인가를 이제 한국 정부 외무부가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 수립되고 나서 아주 급박하게 이제 당시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확하다고. 근데 그래도 이 중일전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대 구분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전시체제기라는 부분이죠. 전시체제기. 그 시기에 이제 그 물적인 손해액을 대일배당 청구조사에서 131억 엔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공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있겠죠.
이것도 지금 제대로 좀 연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광산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제 전시체제기에 생산돼요. 특히 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본이 대외 결제로. 그래서 6억여 엔 정도 이제 금을 이제 생산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49년도에 외무부가 조사했던 대일배상 청구조서에 특히 물자 수탈 부분은 현재 영으로는 지금 이 이상을 나가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 수탈 부분을 한번 좀 따져보면은 제가 아까 이제 일본에서 조선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 유입되는 경우를 이제 펌프질할 때 펌프에다 붓는 몇 바가지 물을 염두에 두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입 경로는 이제 재정 부분이 있고 사기업 회사가 있고 개인도 물론 있죠. 그래서 대장성 예금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들어오는 게 있고 이렇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정확하게 조사된 건 아닙니다만은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한반도가 해방되고 나서 미군이 그 유입자금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리고 조선정독부 스스로가 정리한 게 있고 대장성이 정리한 게 있고 대략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 차입금 빼놓고 바로 이제 들어왔다 나가는 단기 자금 빼놓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게 식민지 정기관을 거쳐서 70 내지 85억 엔 정도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유출은 얼마일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이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출이 더 많겠지.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너무 깊은 경제학적 지식을 가진 분들은 유출이 더 많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일본이 패전 후에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하고 나서 60년대 들어와가지고 일본 대장성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일본의 해외 활동에 관한 뭐 역사적 조사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봤더니 유입자금이 조선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유출보다 훨씬 크다. 패전 후에 경제 성장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나서 다시 과거사를 생각을 해보니까 침략과 수탈에 대한 정리가 일본이 이제 그 무렵에 이미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출이라는 부분을 제가 아까 두 범주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훨씬 나간 게 많을 것이다. 유출받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상식은 그렇습니다. 개발을 해서 효율적인 수탈을 하는 거니까 훨씬 많이 나가는.
그 부분이 배제되면은 힘들게 식민지를 지배하고 통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상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연구들이 좀 안 돼 있고 그 자료를 잠깐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저기서 유출을 얘기를 할 때 당시 우리는 한반도는 주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른바 한국과 일본의 국경을 단위로만 건너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이. 그러니까 국경을 단위로 일본으로 건너간 걸 얘기를 할 때 재정에서 군사비, 공채비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으로 현찰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경을 단위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경은 아닙니다만 당신은.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식민정책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서 한반도 내에서 돈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식민정책에 사용되었다면은 이거는 한반도 구성원을 위해서는 생산적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내에서 지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본인 관리들에게 소요된 봉급이 있을 겁니다. 일본인 관리들에게 소요된 봉급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중이 굉장히 커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 경제 차이에서 비롯된 소득 격차가 있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깥 외자 써가지고 외지라고 그럽니다. 외지 근무수당. 혹시 벽지 근무수당이라고 그러면 이해가시겠습니까? 하여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근무했에 따른 수당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관리들 한 사람에게 소요되는 봉급이 꽤 높아요. 그거를 한반도에서 거둬들인 예산으로 소요하는 거예요. 산업관계비라고 하더라도 이게 대부분 군사적 성격을 띱니다. 조선부 총독부 재정에서 이렇게 비중 크진 않습니다만은 교육비도 많습니다. 일제 때 관립학교라고 그러면 이제 조선 총독부가 경영하는 학교. 공립학교는 이제 도단위 이하에서 경영하는 학교입니다만은 이 교육비의 주요 수혜층은 일본인 학생, 일본인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봐서 용도도 함께 봐야 되지 국경을 단위로만 한국과 일본의 그 영역을 단위로서만 유입 유출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재정의 경우를 한번 좀 봅시다. 재정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뭐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고요. 조선 총독부 세입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조세, 관업세입, 공채, 보충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업세입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만 이거는 이걸로서 세입세출이 완결되고 오히려 약간은 좀 적자입니다. 공채가 아니고 국채가 아니고 이제 공채죠. 조선 총독부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채를 발행하는데 대부분 군사적 목적에서 이제 이런 철도도로 항만고들에 충당합니다만은 이 공채 발행을 비롯한 모든 조건은 총독부가 아니라 일본의 대장성이고, 심지어는
이자율까지도 대장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자율은 일본 국채율 이자율보다 훨씬 높아요. 이렇게 이제 석정해요. 그러니까 관업 수입은 전체적으로 절반을 차지합니다만은 이것도 일정하게 적자가 돼서 결국 이제 실수입원인 조세로 그 부담이 넘어가게 됩니다. 보충금이라는 건 말이죠. 그 매년 일본 재정에서 조선총독부 특별재정으로 고정액이 들어옵니다. 고정액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 그 통계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식민지 초기에는 비중이 커집니다만은 시기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죠? 비중이 적고 정치적 의미가 나요. 정치적 의미라는 건 뭐죠? 돈을 약간 주는 거를 계정에 설정해놓고 일본이 조선을 위해서 이만큼 준다는 상징적 의미가 거기다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충금의 용도는 뭐냐면은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일본인 관리의 봉급, 가봉에 쓰이는 겁니다. 아까 가봉이라고 하는 건 아니면 수당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인 관리가 조선에 근무할 때 이 외지 근무 수당으로 받는 이걸로 씁니다. 일본인 관리들에게. 그리고 이제 일부분이 아까 전 화면에서 봤던 거 있죠. 요 금을 생산하는데 이 금 생산 보충금으로 한 6천여만 엔 정도 들어가게 돼요. 물론 그걸 생산량은 한 6억 엔 됩니다. 한만. 그래서 이 보충금은 대부분 일본인 관리 가봉으로 쓰여졌고 극히 일부분이 금 생산을 위한 이제 보충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금도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 관업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철도입니다. 주로 관업 수입은 공채도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실수입원은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일정하게 조율이 이제 가능한 거. 대략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대략.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세출 부분은 뭐, 조선총독부가 이렇게 구분한 건 아닌데, 그, 계정을 묶어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식민통치비, 관영사업비, 산업비, 공채비. 공채비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대장성의 결정에서 이제 조선 총독부 재정으로 들어온 공채에 대한 이자요. 그거를 공채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비처럼 직접 나가는 부분. 이렇게 이제 세출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세출 항목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전시체제기로 가면은 항목과 상관없이 대부분 이제 군수 조달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세출에서 말이죠. 재정을 놓고 보면은 일본에서 유입된 부분을 한 27억 엔 정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유입 부분. 그러니까 유입 부분이라는 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보면 공채, 보충금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합치니까 한 27억 엔 정도 되고. 그럼 일본으로 직접 나간 부분, 이게 재정을 통한 계정이니까 그렇게 일단 구분을 합니다. 나간 부분, 유출 부분. 그 유출 부분은 일본으로 직접 나간 부분은 어느 부분이겠어요? 공채비가 있겠죠. 공채에 따른 이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군사비가 있습니다. 37년 이후로는 매년 일본 정부가 조선 총독부 재정에 대해서 조선 총독부 재정의
얼마를 군사비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대략 한 18억에 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것만 보면은 9억 엔이 그래도 유입이 초반에 9억 엔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그래서 한반도에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아니더라도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를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서 식민통치비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말이죠. 21억 엔 정도, 43년까지입니다. 이게 통계가 좀 확인되는 게. 식민통치비 항목으로 21억 엔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일본인 관리들에게 지출된 봉급입니다. 봉급. 그게 한 13억 엔 정도 돼요. 그리고 패전하고 나서 38도 이난 일본인 관리 애들에게 또 퇴직금하고 9월 봉급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 총독부 재정에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관계비라고 하는 것도 이 군사적 성격을 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출 비중의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단히 커요, 양이. 그래서 한반도 내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에게 지출된 부분이 이제 이렇게 크게 차지합니다. 이 교육문화비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일본인 학생, 일본인 교수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부 총독부 재정이 조선 내에서 쓰였다고 하더라도 이 용도라는 게 이렇다는 거를 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금을 통해서 이제 당연히 자금이 유입과 유출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거기에는 회사채처럼 장기적인 투자 또는 대여 부분이 있고 차입금처럼 아주 단기 차익을 노리고 유입 유출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두 포함을 하게 되면은 말이죠. 차입금까지 모두 포함을 하게 되면은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금융조합연합회하고 동양척시 주식회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회사채, 여기서 회사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차입금이 이제 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물론 이제 조선은행을 통해서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이게 뭐죠? 조선은행의 이제 활동 영역이 대체로 벌써 10년대 후반 지나게 되면은 조선에서 만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행을 통해서 단기 차입금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조선 내에서 융통 부분은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주 영역이 지금 만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시대 그 특수은행 가운데서 한반도에서 중추를 담당하는 특수은행은 식산은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선은행은 주 활동 영역이 만주로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5년부터 45년까지 단기 차입금을 포함을 해서 유입된 돈을 계산한 연구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153억 엔 정도가 됩니다. 그럼 유출액은 이제 뭐겠습니까, 여기는? 이거는 금융기관을 통한 유출입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자겠죠, 대부분. 그 다음에 원금. 그래서 그걸 계산했더니 이거는 211억 엔 정도 됩니다. 이거는 유출 초과액이 57억
정도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나오네요. 너무 유입유출 항목 얘기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십니까? 복잡해 보이신다 그러면은 그 복잡해 보이시는 것 때문에 수탈에 대한 사항을 좀 이렇게 게을리한 탓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요거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우리가, 강제저축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1938년부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강제저축액이 전시체적이죠. 80 내지 95겐 정도 됩니다. 그게 조세보다 훨씬 커요. 1,500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금은 직접적인 좀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면, 세금이. 저축은 설령 그게 강제로 할당에 대해서 하는 거라도 나중에 상환받는다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세금보다 훨씬 필요한 때에 따라서는 수탈 효과가, 이제 실제로 액수상으로 보면은 조세 1,500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말기를 살았던, 특히 공출 심해지고 전시체제기 때 당시 조선 사람들이 초급 목표로 연명했다는 게 절대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강제저축으로 모은 돈은 어떻게 적어됩니까? 일본 국채를 매입한다든지 전쟁 관련 업적으로 자금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48년도 조선은행 연보에 나온 얘기인데, 조선은행 조사부가 당시 이제 어떻게 상추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라도 이제 서로 정부도 세워야 되고 중앙은행도 이제 제대로 세워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자금이 없으니까 자금을 당장 받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행 조사부가 해방이 됐을 때 이 은행이 보유한 일본 국채액을 이제 계산합니다. 그게 106억 엔입니다. 아까 제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차입금을 뺀다면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온 돈이 한 7, 80억 엔 정도 됐다고 했죠. 해방 당시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액이 100억 엔이 넘어요. 그래서 빨리 그거라도 일본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고 미군정한테 이제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장 상환이 안 되면 지불 보증이라도 해서 다른 대체물이라도 받게, 이런 거를 이제 조선은행 조사부가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되는, 그때 얘기됐던 일본 국채. 사실 국채라고 하는 건 뭐야? 일본 정부가 상환해야 될 의무를 거기서, 규정한 게 국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건 다 휴지가 돼버렸지만, 강제저축도 결국은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조세라고 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보다는 언제라도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제저축도 해방 후에는 휴지가 하게 됩니다. 설령 은행이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떻게 돼요? 해방 후에는
인플레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 일제 때 저축했던 돈으로는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어쨌거나 이 시기에는 이런 정도의 수탈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는 집안을 좀 찾아보시면 일제시대 때 댐비끼라고 강제 저축한 그 저축 통장들이 수기로 쓴, 손으로 쓴 그런 걸 혹시 가끔 보실 수 있을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유입 유출을 얘기를 할 때, 자금의 유입 유출을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꼭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저축을 해서 모은 돈을 조세에게 서너 배나 되는 돈을 모아서 어디다 썼나.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걸 사례로 지금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강제 저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입니다. 제가 세 번째인가요? 그 조선은행을 얘기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경영을 하면서 말 그대로 하면은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은행권을 한반도에서 써야 되죠.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일본은행권은 일본에서만 쓰고 조선과 만주에서는 조선은행권을 씁니다. 조선은행권은 뭐라 그랬어요? 근본위 제도가 아니라 일본은행권 준비제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을 베이스로 해서 발행 베이스로 해서 조선은행권을 발행하는데 혹여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 할 때 그 인플레의 방파제를 어떻게 하는 건 조선은행권이 막는 겁니다. 일본을 위해서 한반도까지 해서 막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행권을 이제 일본은행권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하는 것이 전시체제를 가면은 뭐가 이 발행 준비에 추가되는지 아십니까? 일본 국채가 추가됩니다. 일본 국채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 국채가 발행 준비에 들어가니까 40년도 들어가면은 조선은행권 발행 준비에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이렇게 전시체제 얘기 들어가면 이 자급제적 체제를 강조를 하면서 강제저축을 하게 되는데 100억 원이 넘는 이제 금액이 일본 국채 구매에 사용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채를 발행 보준으로 해서 조선은행권을 계속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이 이제 중국 침략하기 전에 30년 기준으로 하면 45년까지 무려 조선은행권 발행고가 23배나 늘어납니다. 그 물가가 어느 정도로 뛰겠다라는 게 상상이 오시죠? 매년 2.6배입니다 이거죠. 단순 평균 해보면.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인플레이션은 에 따라서 조선인에게 피해가 이제 전가가 됩니다.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전세 사는데 3천만 원짜리 전세를 사는데 제가 1년 소득이 3천만 원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전세 3천만 원 살고 내가 소득이 1년에 3천만 원인데 그럼 내가 뭐 나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밥 먹고 살려면은 한 1,000만 원 없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2천만 원 저축합니다. 근데 물가가 뛰어가지고 새해 바뀌자마자 집주인이 전세금 한 3천에서 2천씩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열심히 3천만 원 소득에서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을 모았는데 그거 그대로 전세금으로 털어놓는 겁니다. 내 소득은 3천만 원이고 열심히 근검 전력하고 저축했는데 나의 삶의 조건은 사실은 다운된 거죠. 물가라고 하는 걸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조선인에게 미친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 당신은 이제 물가를 통제를 했기 때문에 통제를 한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통제를 한다는 거지, 실제 시장에서의 물가는 일본 사람들은 청독부는 그래서 그거를 뭐 암시장이라고 표현하고 암 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현실 시장에서의 가격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공식 통계입니다. 근데 공식 통계라도 고춧가루가 세상에 물가가 이렇게나 뜁니다. 연탄이 18배나 뛰고, 조선은행권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일본으로 미치는 거를 그만큼 줄였기 때문에 암거래 가격만 기준하더라도 조선에서의 암거래 가격이 일본의 두세 배가 돼요. 암거래 가격이 일본의 두세 배라면 조선은 6배 내지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의 이 암거래 가격이 일본보다 두세 배 훨씬 비싼 거예요. 조선은행권을 남발을 해서 인플레 방파제를 이제 이렇게 하는. 이거는 그대로 조선 사람들한테 피해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을 살아도 너무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게 되면은 사실 그게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죠. 내 소득이 똑같은데 물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사실 어떻게 돼요? 쓰여지는 부분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줄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굴러가겠죠. 근데 이게 자금 유출이라고 하는 거는 해방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8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45년 이제 9월 말까지 이렇게 이제 급증을 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들? 일본이 패전했는데 어떻게 해서 저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조선은행 총재가 미군으로 바뀐 게 10월 13일이에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서 2달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조선은행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선은행은 계속 찍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8월 15일을 기준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미군이 인천항으로 발을 첫 걸음 내던 것이 8월 15일부터 20일이 훨씬 지난 9월 6일입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군정청 세우고 뭐 그동안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10월 13일에 가서야 미군을 조선은행 총재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방 직후에, 일본으로 얘기하면 패전 직후에 이 조선은행권 남발로 인한 이제 자금 유출 사례가 이 정도를 거론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를.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보유했던 일본계 통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미수금, 이건 해방되고 나서 일본인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대출이 되죠. 상환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 내 금융기관에서 예금했던 돈을 찾아가는 게 이제 세도랍니다. 예금인지.
그다음에 이제 대장성 예금으로 흡수된 자금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하니까 해방 이후에 이런 자금 유출 또는 피해액이 이것도 한 100억 원이 훨씬 넘는 걸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제 제가 거듭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무리 수탈을 지금 당연시 한다고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사실 수탈에 대한 그 실상에 대한 연구는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십시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일부러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도 이러한 정도의 피해를 이제 끼쳤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또 이것도 한번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략 이렇게 너덟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탈, 개발 이렇게 양 구분해서 보시면 안 되고, 그건 결국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니까 재정 수입은 이게 이제 식민지라고 하는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조선에 있는 일본인가 일본 정보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조선은행권 발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사실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행권 발행 제도를 통해서 인플레 파고를 일본은 막고 대신 그만 이상으로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인플레 부담이 이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방 이후까지도 일본이 금융기관을 여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지금 확인 가능한 것만 계산해보면 이것도 이제 100억 원이 훨씬 넘는 피해를 미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방 후에 한반도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이제 전락했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수탈이라고 하는 것의 메커니즘이나 실상을 여러 가지 그 방법 없는 기법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의외로 까보니까 사실 연구는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수탈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뒤떨어졌거나 납부되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제가 아주 거치게 말씀드리면 혹시 잘 알지도 실상도 모르면서 혹시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